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은 내 스몰 웨딩에서 자기가 주인공이라며 신부보다 더 화려하게 차린 2% 부족한 시누이 란 내용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스몰 웨딩을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들만 모시는 가운데 아주 저초월하게 결혼식을 했어요. 번잡한 시내 쪽의 결혼식장보다 한가한 변두리 쪽에 주차난 걱정도 없고 결혼식장의 그 복잡함과 어수선함이 없는 조용한 결혼식을 했습니다. 남편과 결혼 전에 연애할 때 드라이브 하다가 경치가 좋아서 들렀던 퓨전 레스토랑이었어요. 심플하게 주변과 어울리는 아름다움이 인상적이었던 곳이었습니다. 저희처럼 젊은 연인들이 데이트하기 딱 좋은 그런 곳이었던지라 단골들이 많이 찾는 곳인 것 같았어요. 형식과 틀에 박힌 결혼식이 싫었던 저는 남편과의 결혼식을 이곳에서 하는 게 어떨까 하고 넌지시 물었었는데 의외로 괜찮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곳 레스토랑 사장님한테 곧바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식사비와 꽃값비만 내고서 간단히 식을 올릴 수 있는 식장으로 세팅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행했었던 스몰 웨딩과 야외 결혼식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마음에 들더군요. 서비스로 전문 사회도 봐주신다고도 했습니다. 어차피 결혼식 때는 직장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아주 친한 친구들만 초대할 예정이었고 지방에 사시는 가까운 친척들은 한 곳에 만나서 소형버스로 이동하면 되는 것이어서 큰 불편함은 없을 듯 싶었습니다. 저희 친정 쪽은 아버지가 오래전에 돌아가셨던 터라 아버지 친구분들은 오실 분이 없었고 가까운 친척분들만 오실 예정이었죠. 반면에 남편 친구들과 직장 사람들은 따로 부르지 않아도 많이 올 것 같았는데 예비 신랑이었던 남편은 결혼식만큼은 제 뜻대로 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스몰 웨딩이라고 해서 결코 저렴한 결혼식은 아니었어요.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는 듯한 결혼식장에서의 결혼이 아닐 뿐이었고 좀 더 낭만적인 것 뿐이었죠. 화이트 로즈와 핑크 로즈가 섞인 장미꽃이 생화로 장식되기 때문에 꽤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스몰 웨딩이었습니다. 그 흔한 웨딩드레스도 대여받지 않고 친구가 직접 선물로 제작해준 심플한 웨딩드레스를 입었어요. 그리고 떡칠하듯이 분장하는 듯한 신부 화장이 싫어서 미용실에서 헤어스타일만 로코코풍으로 고데기로 말고 화장은 친구들이 직접 해줬어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었네요. 식이 시작되기 전에 친구들이랑 사진 찍으면서 친척분들에게 인사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찌서 눈에 띄게 흰 원피스를 입고 오는 아가씨가 눈에 띄었어요. 예비 신우였는데 얼마나 잔뜩 멋을 부리고 왔는지 엄청 예쁘더라고요. 샵에 가서 30만원짜리 화장도 받고 입고 온 옷도 대여받았다고 하더군요. 헤어스타일은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머리 곳곳에 다이아몬드빛 헤어핀을 박아놓고 목에도 다이아몬드빛 목걸이와 귀걸이를 찰랑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어요. 누가 보면 신부인 줄 알겠네 싶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는지 매우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정작 신부인 저는 목걸이나 귀걸이나 팔찌 등은 전혀 하지 않았는데 예비 신우이는 주렁주렁 화려하게 잘 차려입고 왔더라고요. 신우이는 저보다 2살 아래인데 스스로가 참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인지 과하게 행동한다거나 눈에 띄는 옷차림 등으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얼굴도 여자인 제가 봐도 참 여성스럽고 예쁘고 키도 여자 평균 키보다 큰 편이고 날씬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인지 신우이는 비교적 자신 있는 외모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한 듯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오늘 자기 오빠 결혼식인데도 불구하고 한 달 전부터 얼굴 마사지며 전신 마사지며
무엇을 입고 결혼식에 참석할지, 어떤 화장을 할지, 어떤 구두를 신을지 등등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동안 제가 보았던 시누이는 항상 그랬거든요. 아마도 신부보다도 더 돋보여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독차지하고 싶었을 겁니다. 어서 오라고 반갑게 맞이하는 저를 힐끗 보더니 생각보다 너무 수수한 제 모습에 싱겁다는 듯한 표정이더군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저를 웃게 했습니다. 언니, 오늘은 신부가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네 라고 하면서 신부보다도 자신이 더 주목받고 있다란 말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옆에서 신랑이었던 남편이 헛소리하지 말고 저리 가서 얌전히 앉아 있으라고 했는데 요리조리 제 드레스를 아래 위로 한번 훑어보고는 지나가더군요. 저의 친구들이 그런 시누이를 보고는 신랑이 옆에 있어서 말은 하지 못하고 눈짓으로 왜 저래? 라고 했어요. 시누이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은 자기가 신부보다 예쁘기 때문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나치게 자기애가 강한 편이었죠. 물론 예뻐서 쳐다보는 것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아무리 신랑 측 가족이라 하더라도 하객 복장이 아닌 거의 신부 복장으로 화려하게 치장하고 나타나서 그게 이상해서 쳐다보는 것을 시누이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딱 봐도 흰 드레스 원피스에 화려한 목걸이 치렁치렁한 귀걸이까지 조금 과한 복장이었죠. 식이 끝나고 가족사진 찍을 때도 또다시 자기가 주인공이라며 신부인 제 앞을 가로막고 중앙에 떡하니 서길래 다들 신부를 가리고 있다고 하니까 우스갯소리로 오늘은 누가 봐도 내가 주인공처럼 보이는데 중앙에 서야죠. 안 그래요? 하면서 자기가 중앙에 서고 신부인 저를 살짝 밀더군요. 어차피 사진 찍는 사람이 신랑 신부를 중심으로 찍는 건데 우리 시누이 때문에 인상을 찌푸리는데도 알아채지 못하더라고요. 자기 가족들이고 친척들이라서인지 거침없이 오늘의 주인공은 나! 라면서 센터 자리를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형식적인 사진은 원치 않았기에 자연스럽게 찍어달라고만 했더니 사진마다 시누이가 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고 있더군요. 그날 피로연 때 친구들이 시누이가 좀 이상했다고 하면서 흉을 봤어요. 약간 나사가 빠진 듯이 사람이 부족해 보이더라고들 했습니다. 시누이에게 잘해주면 옳다구나 하고 머리 꼭대기에 올라타겠더라며 조심하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더군요. 아무튼 시누이가 주목받고 싶어 했는데 원하는 대로 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인스타에도 막 따끈따끈한 사진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정말 웃겼어요. 오빠 결혼식장을 점령하다 란 제목으로 시누이 셀카 사진만 올라왔는데 신부인 저의 사진은 완전 꽝인 것만 올리는 것처럼 보여서 기분 언짢았습니다. 아니 이왕이면 인스타에 올라온 사진을 모두 볼 텐데 좀 그럴싸한 사진을 올려주면 안 되나 싶었어요. 마치 결혼식하는 신부보다 시누이 자신이 훨 이쁘고 아름다웠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듯 대비된 모습의 사진만 올렸더라고요. 그런 시누이가 얄밉긴 하지만 상처가 많아서 자격지심 때문에 겉포장을 과하게 하는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시누이는 결혼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비교적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한 거였는데 1년도 안 되어서 서로 헤어졌습니다. 혼인신고 전이라 지금은 처녀 행세를 하고 있어요. 시누이의 전 남편은 시누이보다 10살이나 많은 사람이어서 처음에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남편도 반대를 했었다고 했어요. 세상 물정도 모르는 시누이가 이래저래 속아서 결혼할 것 같기도 했고 아무래도 미심쩍었다고 하더군요. 아직 어린 나이니 좀 더 시간을 두고 결혼을 생각해보라고 했었는데 굳이 강행했다네요. 그때 당시에 직장도 없었고 이곳저곳 알바를 하다 말다가 하던 중이라 결혼을 취집이라 생각했었던 것 같았습니다. 결혼자금 한 푼도 모으지 못하고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결혼한 시누이는 막상
남편 돈으로 생활비를 받았으니 특별히 할 일도 없이 집에서 무료하게 쇼핑이나 하면서 지냈다네요.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한 시어머니가 심하게 야단쳤는데 그때 시누이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 바람에 명품 백과 화장품 그리고 비싼 주방 그릇들로 쇼핑을 왕창 해버렸답니다. 그 때문에 시누이 남편과 한바탕 크게 싸우게 되었고 시누이 남편은 신용카드를 정지를 시켰다네요. 그런 사실을 어찌 알고 시어머니가 남편도 없는 대낮에 쫓아왔답니다. 남편 신용카드도 정지 먹고 남편이 생활비도 주지 않겠다고 으름장 놓고 있는 판국에 시어머니까지 가세해서 일장 연설을 하고 있길래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시어머니 뺨을 때렸다네요. 당신 며느리일 뿐이지 당신 아들, 딸이 아니니까 잔소리 그만하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한 대 더 때리라고 얼굴을 대주더래요. 그래서 얄미운 김에 한 대 더 때렸답니다. 막장이 따로 없는 거죠. 감히 시어머니 얼굴에 손을 대다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뺨 맞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말릴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시어머니가 완전 폭발하셨대요. 그 뒤 상황은 안 봐도 비디오죠. 그래서 신우의 시어머니는 감히 시어머니 뺨을 때린 이유로 해서 그 자리에서 신우의 친정아버지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서 못된 딸을 교육 다시 시켜서 보내라고 했다네요. 그런데 너무 어이없게도 친정아버지가 딸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었답니다. 신우의 친정아버지가 그랬답니다. 시집간 딸이니 그쪽에서 알아서 가르쳐서 살든지 말든지 버리든지 알아서 해야죠. 다 키워서 보내놨더니 고장났다고 반품하는 건 받지 않습니다. 알아서들 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끊으셨답니다. 그러자 이번엔 시어머니가 경찰서에 신고했다네요. 시어머니는 어떠한 처벌보다도 이걸 기회로 해서 며느리 버르장머리를 고쳐볼까 하는 의도였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영리하게도 시누이는 시어머니 뺨을 때린 적이 없다고 발뺌을 했다네요.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답니다. 그날 저녁에 경찰서에 달려온 친정엄마와 시누이 남편이 합세해서 집안 싸움으로 더욱 시끄러우니 일단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시어머니는 시누이 남편이 집에다 모셔다 드리고 시누이와 시누이 친정엄마는 시누이네 집으로 돌아갔대요. 시누이의 시어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온 시누이 남편이 그러더랍니다.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어. 어머니랑 의논했는데 당장 헤어지자. 몸만 나가든지 아니면 이혼 소송 당해서 위자료까지 주고 가든지만 결정해. 라고 했답니다. 사실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라서 합의 이혼이고 뭐고 없이 바로 헤어지면 남남이었대요. 보수적이고 효자였던 시누이 남편은 절대 시누이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고 더군다나 시누이 시어머니가 시누이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했다네요. 이 말을 들은 시누이 친정엄마가 기가 막히다면서도 통사정을 하면서 사위를 달래봤지만 소용없었답니다. 할 수 없이 시누이가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소용이 없었고 시누이 남편은 곧바로 살던 집을 부동산 증기업소에 내놓더니 자기 짐을 다 빼서 시댁으로 들어가 버렸대요. 그렇게 허망하게 헤어진 후에 몇 달이 지났는데 어느 날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대요. 시누이와 헤어진 전 남편과 비슷한 사람을 봤다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답니다. 시누이 전 남편이 확실하더래요. 그런데 옆에 만삭인 어떤 여자랑 아기용품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모습이었답니다. 백화점에서 근무한다는 그 친구 말에 의하면 그 아기용품 매장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두 사람이 부부가 분명한 것 같다라고 하더랍니다. 그렇다면 만삭인 여자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전 남편의 아이란 건지 시누이와 결혼 생활 중에도 바람을 피웠다는 것인지 황당했답니다. 그래서 전 남편이 다니는 회사로 찾아가서 단도직입적으로 사진을 보여주면서 따져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와서 무슨 상관이냐며 오히려 따져 묻고 있는 신우이한테 면박을 주더랍니다. 혼인신고하고 잘 살고 있는 자기 와이프를 데리고 백화점 쇼핑한 게 무슨 난리 날 일이냐며 남의 회사까지 쫓아왔냐며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창피하게 큰 소리로 쪽을 주더랍니다. 헤어지기 전에 신우이 몰래 바람 피운 사실에 대해서 따지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정신없는 여자 취급만 당했다네요. 신우이는 전 남편에게 물었답니다. 결혼식을 올린 지 한참이 지나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더니 그 여자하고는 바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그랬더니 전 남편이 그러더래요. 얼굴이 이쁘니까 좋은 남자 잡아서 잘 살아. 너랑 막상 결혼해보니까 네가 2% 부족한 여자라는 걸 바로 알겠더라. 나도 나이가 많은 데다가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와이프까지 2% 부족한 여자면 곤란하지. 안 그래? 마치 결혼하자마자 헤어질 것을 각오했다는 투로 말을 했답니다. 모욕적인 언사로 자존심이 엄청 상한 신우이가 야, 이 나쁜 놈아. 넌 천벌을 받을 거야. 하고 저주 한번 퍼붓고 달리 어쩔 도리가 없더랍니다. 전 남편을 만나고 충격적인 말을 들은 신우이는 엄청 마음이 상했었다고 합니다. 차라리 전 남편을 만나러 오지 말 것을 후회했다네요. 차라리 모르고 지나쳤으면 좋았을 것을 알고 난 후에 남는 건 상처투성이었다네요. 신우이가 오빠인 제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할 때마다 그랬답니다. 신우이 전 남편과 헤어진 것은 잘한 것이고 남 탓할 필요 없다고 했답니다. 앞으로 흉어물까지 감싸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되는 것이니 마음 아파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 뒤로 신우이는 전 남편에게 받은 다친 마음의 상처 때문인지 좀 과한 언행을 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저는 결혼 전에 이미 남편에게서 신우에 관해서 듣고 알았기 때문에 제 스몰 웨딩에서도 그렇게 2% 부족한 행동을 하는 신우이를 오히려 짠하게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더 과한 행동만 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신우이가 빨리 진정으로 신우이를 사랑하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랑으로 아픈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라네요. 우린 어차피 완전하고 100% 완벽한 인간은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2% 부족하다느니 하는 말들은 정말 쓸데없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오면사입니다. 오늘은 외사촌 오빠의 결혼식에 갔다가 못 볼 것을 보고 결혼식 엎어버렸습니다. 입니다. 오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당한 기막힌 사연입니다. 재작년에 연인 사이였던 남친과 헤어졌어요. 3년을 사귀었었고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나를 놔두고 한눈 팔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는 내가 아는 한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이죠. 마냥 착하기만 하진 않았고 사회 이슈나 정치에도 관심이 많았고 특히 약자에 대한 배려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자칭 인권 변호사였습니다. 스스로 개념 있는 변호사로 지칭했었죠. 그때 남친은 참 그럴싸해 보여서 저는 그런 남친이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술도 잘 못 마셔서 친구들 사이에선 제일 먼저 취해서 엎어져 자곤 했지만 그것마저도 싫진 않았습니다. 제 아버지가 술을 엄청 좋아하는 애주가여서 엄마가 마음고생 많이 한 걸 봐왔기 때문에 평소에도 술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남자들이 그리 좋아 보이진 않았거든요. 허우대만 멀쩡하고 속빈 강정 같은 남자들 많은데 남친은 발랑 까지지도 않고 맑고 순수한 영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멍충이 바보였었네요. 제가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본 거였어요. 어느 날 남친이 자기가 무슨 정의의 사도나 되는 것처럼 가엾은 술집 살롱에서 일하는 도우미 아가씨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전혀 관심도 없는데 불쌍하다고 그 수렁속에서 구해주고 싶다나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또 시작이네 싶었어요. 남친은 동창 친구들 모임에 나갔다가 뜻이 맞는 애들끼리 2차로 가자고 해서 마다했는데 뻔히 도움이 끼고 놀려는 걸 알기 때문에 빠지려고 했답니다. 그렇지만 친구들이 반강제로 끌려오다시피 했다고 하더군요. 친구 중에 돈 펑펑 쓰는 물주가 있어서 그날도 도움이 끼고 술 한잔씩 했다네요. 눈치 봐서 빠져나갈 요량으로 술은 입에도 대지 않고 있었고 친구들은 이미 한 잔씩 걸친 상태로 자기네들끼리 떠들며 이야기하느라 바쁘더래요. 그런데 도미 중 한 여자가 옆에 다가와 앉더랍니다. 순진해 보인 생김새가 도우미를 할 사람 같진 않아 보였다네요. 처음엔 별로 대화를 나누고 싶진 않았는데 묘하게 그 여자의 하는 말에 빠져들더랍니다. 처량하게 슬픈 눈을 반쯤 내리깔면서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강제로 끌려오다시피 한 거라면서 한숨을 쉬더래요. 원래 집안이 부유했었는데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서 사채빚이 졌다면서 사채업자들에게 빚도촉에 시달리니까 마지못해 팔려오다시피 해서 어쩔 수 없이 도우미하면서 본 돈 몽땅 빚 갚는 데 들어가고 있다고 했답니다. 아버지 빚 다 갚기 전에는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다고 했다면서 세상에 그렇게 불쌍한 여자도 다 있더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부모님 모르게 술집 도우미 짓을 하는데 어디다 도움 요청할 곳도 없어서 갚아야 할 빚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도망가고 싶지만 도망갈 데도 없다고 했다네요. 남친은 왜 진작 빚이 그 지경으로 감당이 안 될 정도이면 파산 신청이나 개인 회생 절차를 밟지 않았냐고 반문하면서 물었는데 아버지 사업 일이라서 잘 모른다고 얼버무리더랍니다. 그래서 남친은 아마도 연대보증을 섰기 때문에 파산 신청을 해도 소용없었나 하고 갸우뚱했다네요. 그러면서 변호사이니까 혹시라도 법률적인 일로 상담 문의할 수 있겠냐고 하면서 명함을 달라고 해서 주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남친은 그 여자가 연락해와서 몇 번 만나면서 급속도로 친해졌다고 했어요. 순진하고 착한 아가씨인데 주변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사채업자가 호주처럼 감시를 하고 도우미로 술집들을 이리저리 돌리니 도와주고 싶었다고 했어요. 비가 억수로 떨어지는 어느 날 밤에 도우미 노릇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도망쳐 나왔다고 했대요. 갈 곳이 없어서 왔다고 도와달라며 어떻게 알았는지 남친 오피스텔로 찾아왔답니다. 이 멍충이 남친은 그 말에 깜빡 속아서 혼자 살고 있는 오피스텔로 들어오게 했고 그때부터 저 몰래 동거 아닌 동거가 시작되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동거 아닌 동거가 리얼 동거로 변하게 되는 데는 얼마 걸리진 않았대요. 그때부터 바보 남친은 그 여자 물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남친의 혼을 쏙 빼놓았는지 남친은 도우미한테 푹 빠져 있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멍청하고 부족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제가 남친 오피스텔로 찾아가 보지 않았더라면 남친이 정말로 바빠서 만나주지 않는 걸로 생각했을 겁니다. 남친이 바쁠 것 같아서 저녁거리 간단히 장봐와서 반찬이나 해놓고서 잠깐 기다려 볼 생각으로 남친 오피스텔에 비번 따고 들어갔습니다. 정말로 뜻밖의 웬 여자가 자기 집인 양 있어서 잘못 들어왔는 줄 알았네요. 그런데 남친 오피스텔이 맞더라고요. 저는 누구세요? 하니까 당신이야말로 누군데 함부로 들어와요? 하더군요. 그리고 우린 서로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임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야, 너 영미 아니니? 그래, 수키? 그랬습니다. 세상에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그런데 수키, 너 여기서 뭐하니? 여기 내 남친 집인데? 했더니 네 남친이라고? 어떡하니? 내 애인 집인데? 나 여기서 살고 있는데?
하는 거였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남친 집에 여자가 자기 집인 양 있는 것도 뒤로 낮아빠질 사건인데 바로 그 여자가 하필 일진 중의 일진으로 악명 높았던 깡패 나부랭이 숙희다니요. 세상에 이런 일이. 네 남친이었어? 아, 정말 웃겨. 남자가 왜 그렇게 째째하니? 쫌탱이처럼. 돈 아까워서 쩔쩔매고. 숙희가 내 남친과 엮이다니 정말 구역질나기 싫었습니다. 가타부타 여러 말 필요 없이 바로 남친 집에서 나와버렸어요. 남친에게도 매우 실망이 되었고 사무실 찾아가서 뺨 한 대라도 시원하게 치던지 핵주먹을 한 방 날리던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수준 낮은 숙희를 만난 탓에 남친의 민낯을 바로 알게 된 거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리기로 했어요. 숙희는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남친과 오피스텔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면서 잘 갖고 놀다가 돌려줄게. 기다려, 영미야. 하고 톡을 보냈어요. 내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아주 재미가 났는지 속옷 차림으로 아주 러블리하게 있는 장면을 일부러 연출해서 찍은 사진을 마구마구 보내더군요. 숙희는 그때도 그런 애였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 한번 못 받아보고 엄마한테도 버림받아 보호시설에 돌아가며 맡겨져 자랐기 때문에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다른 애들을 괴롭혔어요. 숙희가 보낸 사진들을 삭제하려다 말고 혹시 몰라서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제가 오피스텔에 다녀가서 둘이 동거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숙희가 말해준 모양이에요. 만나자고 톡이 왔는데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숙희가 하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니 믿거나 말거나 모두 네 책임이니 어디 한번 당해봐 라고 톡만 보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달도 채 안 되어서 영미야 네 남친 돌려줄게 잘 갖고 놀았다 하는 톡이 왔더군요. 이왕이면 얄미운 남친이 숙희한테 되도록이면 된통으로 당해야 고소해야 할 텐데 라고 생각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 남친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숙희가 어디 있는지 짐작 가는 데가 있는가 물어보더라고요. 역시나 숙희는 제대로 한 건 하고 사라졌더라고요. 주말에 수면제 타서 먹여서 잠자는 동안 전남친 지갑에 있는 신용카드로 백화점 기금속 코너에서 할부로 죄다 사재겼고 오피스텔 보증금 증액으로 보태려고 찾아놓은 적금 턴 돈도 어떻게 신용카드 출금 비번을 알아내는지 빼서 몽땅 가져갔다네요. 그래서 제가 어머 숙희가 정말 좋아했나 보네. 그 정도로만 헤쳐먹은 것 보니 하고 말해주었습니다. 혹시라도 연락이 오면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쌤통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후 1년이 지난 어느 날에 외사촌 오빠 결혼식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엄마가 자기 자식 결혼식 마냥 들떠서 일찌감치 서두르셔서 이른 시각에 예식장에 도착했어요. 신랑 신부도 이제 막 도착해서 신부 대기실에 있었어요. 우리 식구들은 누구랄 것도 없이 아름다운 신부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오르르 몰려갔습니다. 신부보다 먼저 사촌 오빠한테 달려가서 축하한다고 전해주고 신부를 쳐다봤어요. 눈이 딱 마주쳤는데 저는 입을 딱 벌리고 말았네요. 나도 모르게 오마이갓! 이게 누구야? 너 숙희 맞지? 저는 순간 외사촌 오빠를 쳐다봤어요. 이 여자랑 결혼한다고? 미쳤어 오빠? 나도 모르게 나와버린 소리에 저희 식구들이 왜 그러냐며 아는 사람이냐며 놀랐습니다. 숙희는 저를 보자 얼굴이 창백해져 있더군요. 저는 남동생한테
신부 대기실 문을 잠그고 못 나가게 지키라고 했어요. 세상에나, 이젠 우리 사촌오빠 사기쳐 잡수려고 했니? 사촌오빠가 언니한테 무슨 망발이냐고 하길래 언니는 무슨 언니? 이 여자 혼인빙자 전문 사기꾼에다 절도범이야. 지금 이 여자한테 당한 남자가 아주 애타게 찾고 있지. 오빠, 이 결혼 무효야.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오빠 후루룩 훑어 잡수고 떠날 판이었겠네. 하고 말하니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안절부절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남친에게 전화해서 예식장으로 오라고 했고 오기 전에 신고했던 경찰서에 연락해서 경찰 출동시켜서 잡아가라고 떠나갈 듯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망치려고 웨딩드레스 입은 채로 나가려고 하길래 티아라를 쓴 머리채를 쥐어잡고 다리를 걸었더니 보기 좋게 발라당 넘어지더라고요. 저는 그 위에 올라타서 도망가지 못하게 누르고 있었는데 계속 발버둥 쳐서 언니와 남동생에게 붙잡고 있으라고 했어요. 이 기가 막힌 광경에 사촌 오빠는 어안이 벙벙해 하길래 전에 사기쳐 먹던 남자랑 찍은 사진이라며 다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같이 따라온 신부 친구들도 공범일지 모르니 붙잡아 두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일당 받고 온 도우미들이었어요. 이제사 빠져나갈 구멍이 안 보이자 나한테 그냥 보내달라고 사정하더니 아글아글 써대고 소리 지르고 난리 쳤습니다. 상견례에서 보았던 사람들이나 예식장에 온 신부 측 사람들 모두가 하객 도우미 서비스였던 걸로 확인되었어요. 다행히 하객들이 밀려오기 전에 결혼식 취소를 알리게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숙희는 혼인빙자 사기죄로 구속되었어요. 그동안 결혼 이물이라며 오빠에게 건넨 다이아 반지도 다 가짜였고 오빠한테 받은 진짜 다이아 반지를 받아내려고 용을 썼더라고요. 사촌 오빠는 좀 충격받았는지 정신이 없었지만 모든 것이 사기였다는 것을 알고는 저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저렇게 착해 보이는 얼굴의 이면에 저런 모습이 있었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모도 저 아니었음 큰일 날 뻔했다고 천만다행이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촌 오빠에게 여자 외모에만 빠지지 말고 두루두루 잘 살펴가며 만나라고 했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죠. 착하고 잘난 사람인 줄 착각하고 좋아했었는데 멍청하고 형편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사람 만나는 것도 돌다리도 두드려가며 가듯이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난 후에 재혼한 여자입니다. 최근에 전 남편을 뜻밖의 보게 되어서 생각이 난 김에 제가 전 남편과 이혼 스토리를 늘어볼까 합니다. 저는 전 남편과 저희 부모님의 아시는 분 소개로 맞선 비슷하게 해서 만나다 1년 가까이 연애를 하다가 결혼했어요. 전 남편이 저를 처음 보고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참 착해 보여서 결혼하게 되면 자기 가족들과도 잘 어울리고 부모님께도 잘하는 며느리가 될 것 같다는 이유였대요. 전 남편은 그동안 사귀는 여자가 여럿 있었는데 모두 결혼을 포기했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전 남편이 효자라는 것이었대요. 전 남편은 여동생 1명과 남동생 2명이 있었죠. 당시에 시부모님은 경제력이 없으셔서 전 남편이 가장 노릇을 하면서 동생들과 부모님을 각별히 챙기고 있었습니다. 저와의 첫 만남에서도 전 남편은 장남이면서 부모님한테 잘하는 신부감을 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대뜸 물었어요. 요새 사람 같지 않게 책임감이 강한 장남이었습니다. 저도 저희 친정집에서는 장녀인 터라 전 남편을 이해했어요. 전 남편은 결혼하게 되면 저희 친정집에서도 맞사위로서 역할을 잘하겠다고 해서 참 듬직하니 마음에 들더군요. 요새 사람처럼 얕지도 않고 계산적이지 않고 순수한 점이 좋았어요. 시댁 쪽에서는 제가 직장도 좋고 전 남편이 참 마음에 들어 하니까 무척 좋아했습니다.
마침 시동생이 오랫동안 사귄 아가씨가 있어서 결혼을 서두르고 싶어 했는데 장남 먼저 결혼을 해야 한다는 시부모님의 말씀 따라서 생각보다 일찍 결혼을 했어요. 신혼 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전 남편은 결혼 전보다 결혼 후가 더 좋았어요. 전 남편은 전문직 종사이어서 수입도 적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정 부모님 용돈부터 아직 대학생인 남동생의 용돈도 잘 챙겨주곤 했었죠. 저도 물론 시댁 식구들한테도 아주 잘했고요. 그리고 결혼 후 석 달이 지났을 무렵 도련님이 속도 위반으로 결혼할 아가씨가 임신을 하게 되자 급히 서둘러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이상하게도 시부모님은 서열을 중시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장남이 우선이셨죠. 당연히 장남인 전 남편이 아기를 먼저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도련님이 속도 위반해서 아이를 먼저 낳으신 걸 뭐라 하진 않으셨지만 대신에 저희의 임신 소식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때부터 뵐 때마다 아기 소식을 물으셨어요. 아이는 빨리 낳아서 키우는 것이 좋다시며 한약도 지어주시고 매일 먹었는지 체크까지 하셨습니다. 처음엔 제가 건강에 특별히 문제가 없으니 언젠가는 임신하게 되겠거니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시어머니께서 보내주신 한약도 잘 먹고 있다라고만 하고선 너무 먹기가 역겨워서 거의 먹지 않고 지낼 때가 많았어요. 그만큼 불임 걱정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동서가 결혼 후 넉 달이 되었을 때 출산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첫 손주라서 엄청 기뻐하시더라고요. 전 남편도 동생이 아기를 낳았다면서 자기 자식인 것 마냥 아기가 보고 싶다고 동생네 집에 아기용품 선물 사들고 자주 들락거렸습니다. 그때쯤에 시어머니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혹시 피임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직장일 때문에 아이를 일부러 늦게 갖는다고들 하는데 혹시 그러는 거 아니냐며 행여 그럴 생각 말라고 다그치셨습니다. 낳기만 하면 아이는 시부모님이 맡아서 키워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일단 병원에 함께 가서 문제가 없는지 진단받아 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 연차를 써서 시어머니랑 함께 산부인과에 가서 임신하는데 이상이 없는지 진찰을 받았어요. 시어머니도 들으셨지만 임신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고 지극히 정상이니 혹시 걱정이 되시면 남편분에게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대번에 시어머니께서는 아들한테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부간의 사이인 줄 눈치챈 의사가 요새는 남성 불임이 많다며 며느님이 이상이 없으니 아드님이 검사를 받아봐야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님 말씀이 놀라웠어요. 오라들은 다른 여자를 임신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 확실히 아니죠. 했어요. 시어머니도 말해놓고 잠깐 제 눈치를 살피는 것도 같았지만 무슨 당당한 일인 것 마냥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 남편이 오래전 철없던 시절에 술집 여자를 만나서 임신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유산을 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자 의사도 나도 놀랐네요. 저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제 앞에서 저런 말을 거리낌 없이 말하는 것 보고서 시어머니가 얼마나 임신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리고 임신하지 않는 저에게 얼마나 불만이 많은지 알게 되었었죠. 술집에서 만나서 임신했다는 그 여자에 대해서 전 남편에게 물어보니까 엄마가 그런 말까지 다 했냐며 시어머니한테 화를 내더군요. 그때도 시어머니가 전 남편 몰래 강제 유산시킨 거라고 했어요. 절대 술집에서 놀던 여자는 용납할 수가 없다고 했었대요. 아무튼 이래저래 저는 신경이 많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젠 점점 노골적으로 시어머니의 간섭이 시작되었고 몰랐던 전 남편의 과거까지 알아버렸으니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그래도 이래저래 시어머니한테 책 잡히기 싫어서 퇴근 후 회사 일로 많이 피곤했지만 집안 살림을 똑부러지게 잘했어요. 가을 김장철이 다가오자 회사 직원 가족이 배추 농사를 짓는다는데
완전 싼 가격에 배추를 판매한다고 해서 많이들 예약 주문했어요. 저도 한 번도 김장을 해보진 않았지만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저렴해서 꽤 많은 양을 주문했습니다. 넉넉히 해서 동선에도 주고 시어머니께 자랑 삼아 보내드리고 싶었고, 친정엄마가 허리 디스크도 있으셔서 김장 못하게 하려고 김장을 해서 보내드릴 생각이었어요. 전 남편이 함께 거들면 걸구적거리고 뭐하러 이렇게 많이 김장을 하냐고 야단할까 봐서 일부러 전 남편이 출장 간 날을 잡아서 김장을 했습니다. 절임 배추이니까 레시피 보고 고추 양념만 잘하면 되겠거니 했었죠. 그렇게 이틀을 혼자서 거의 꼬박 날 세워가며 했습니다. 제가 워낙에 깔끔한 성격이라서 늘어놓고 잠깐 쉬고 하지를 못합니다. 처음 하는 거라서 더디고 오래 걸렸지만 겨우 다 끝내고 나서 무너지듯이 너무 피곤하고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파서 끙끙 앓고 누워서 미친 듯이 잤네요. 얼마나 한참을 잤을까 저도 모르게 제가 앓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서 보니까 하혈을 하고 있었어요. 허리도 무너질 듯이 아팠고요. 그래서 그냥 몸이 피곤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마법이 빨리 찾아온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하지 말걸 후회도 했지만 막상 김장을 담아놓은 김치통들을 보니까 흐뭇했었죠. 그리고 회사에 하루 연차 쓰고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푹 쉬었더니 한결 나아졌습니다. 전 남편은 무식하게 김장을 혼자 했냐면서 속상해하면서 다신 하지 말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때 바로 병원에 가지 않은 걸 후회합니다. 나중에 병원에서 불임 진단을 받았을 때 제가 유산한 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돌이켜 생각해보니 이때가 아니었나 싶었어요. 첫 유산을 잘 관리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던 것 같아서요. 동서나 아기가 돌잔치 할 때도 시어머니는 저를 곱지 않은 눈빛을 보냈어요. 그렇잖아도 처조카인 동서나 아기를 안고서 전 남편은 얼마나 이뻐하는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초라하고 작아지는 내 모습만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전 남편 친구들을 만나도 아기 키우는 얘기만 하는데 그럴 때마다 주눅이 들었고 전 남편이 안쓰럽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시댁이 무슨 빚이라도 진 듯한 모양새로 더욱더 나름 잘했습니다. 시시때때로 시부모님 용돈과 선물도 자주 해드렸고 자주 찾아뵙진 않았어도 저는 맏며느리 역할은 잘 해왔다고 자부했습니다. 결혼 후 3년이 되어가자 시어머니께서 참을 만큼 참으셨다는 태도이셨어요. 저를 데리고 유명 불임 클리닉 산부인과에 갔는데 불임 진단이 내려지자마자 바로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한 살이라도 나이가 젊을 때 서로 헤어지는 게 좋지 않냐고 했어요. 그러시면서 당신 아들을 놓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에게도 그렇게 종용하셨어요. 처음엔 전 남편도 시어머니가 이혼하라고 했을 때는 화를 많이 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까지 가세해서 전 남편을 불러다 놓고 설득을 하곤 했습니다.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이혼을 하면 서로 좋지 않냐고 하셨어요. 장남이 자식 없이 인생을 보내는 건 볼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다네요. 자식 못 낳는 며느리로 시댁 식구들한테 눈치를 보고 사느니 서로 깨끗하게 헤어지라고 하면서 벌써 선볼 아가씨를 물색하러 다니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대놓고 시댁 출입을 금하셨어요.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면서 결단을 내려서 신속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시아버지 생신 때 전 남편이 유명 한정 식당에 예약 걸어두고 시댁 식구들 다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서는 박차고 나가시자 시아버지도 헛기침만 하시고는 나가버리셨어요. 그 자리에 왔던 동서네 부부와 아가씨도 표정이 굳어져 버렸고요. 전 남편은 난처해져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처음엔 서방님과 동서도 아가씨도 저를 위로를 많이 해줬지만 어느 순간 저를 소닥보듯이 불청객 취급했어요. 알아서 눈치껏 사라져주길 바라는 표정들이었죠. 시부모님은 일부러 더욱 강경한 태도를 일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희네 부부가 사이가 좋고 이혼할 생각이 없어 보이니 이판사판 해보자는 심산이셨던 것 같아서요. 어떻게든 이혼시키려고 작정하신 듯 보였습니다.
염치 없이 전 남편을 놓아주지 않고 당신 아들 인생 망치는 여자쯤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댁에서 철저하게 왕따를 당했어요. 명절 때도 문전박대를 당해서 돌아왔고요. 전 남편이 방패막이가 되어주긴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계속 저를 감싸고 돌면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는 것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전 남편은 절대로 자기 부모님과 연 끊고 못 사는 사람이에요. 천성이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시댁 출입을 전혀 못하고 몇 년 동안 전 남편 혼자 시댁 출입을 했습니다. 전 남편은 시부모님께 불임 클리닉 센터에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 시험관 아기로 낳게 되면 쌍둥이 나올 거라고 그때까지 후회하지 말라고 큰소리 쳤어요. 그렇지만 시험관 아기는 잘 안 되었어요. 저는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자 전 남편은 버려진 아기를 입양해서 키우자고 했어요. 저는 그것도 싫었어요. 전 남편 핏줄 아니다고 얼마나 저한테나 그 아기한테나 비웃을지 뻔하다고 했어요. 그런 와중에 남동생도 결혼했는데 아니 글쎄 결혼한 지 2달 만에 올케가 임신을 했더라고요. 너무 부러웠습니다. 이런저런 남들에겐 평범한 일상이지만 저에게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불행했고 힘들었습니다. 남들처럼 임신만 하면 모든 것이 내 인생은 완벽한데 그것 하나 때문에 내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헛구역질하고 속이 메스꺼리길래 기다리고 기다리다 임신이 아닌가 했어요. 병원에 달려가 봤더니 상상 임신이라네요. 그렇게 결혼 7년이 넘어가자 전 남편과 제가 이혼을 할 생각을 하지 않자 열이 받으셨는지 저희 친정어머니를 불러서 이혼을 시키라고 강요했습니다. 아들 인생 돌려주라고 했다네요. 그동안 속상할까 봐서 시댁 출입도 금지당하고 왕따당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셨는데 시어머니 말을 듣고서 친정어머니께서 엄청 우셨습니다. 그쯤 되자 전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놔두고 시어머니가 소개해준 여자를 만나고 있지 않나 의심도 들었어요. 그래서 히스테릭하게 전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했습니다. 당시엔 우울증도 심하게 온 터라서 성질도 괴팍하게 많이 변해가더군요. 전 남편과 매일 다투고 싸우고 울고불고 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러자 전 남편이 시댁에 들어가서 며칠씩 집에 안 들어오는 날도 있었는데 그럴 때면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전 남편을 보고서 시부모님은 잘됐다고 얼마나 손뼉 치실까 싶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친정 여동생에게 울며불며 하소연했어요. 그렇게 철석같이 내 옆을 지켜주겠다던 남편이 시댁집으로 들어가서 며칠씩 오지 않아서 엄청 배신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찾아오셔서 당장 이혼하라고 했는데 절대로 이혼 못 해주겠다고 했더니 집에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안 망하게 한다면서 제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친정어머니한테 전화 걸더니 딸 좀 제발 데려가라고 부탁한다고 사정하듯이 말했습니다. 그때 그렇잖아도 시어머니 처사에 화가 나 있었던 친정어머니가 시어머니에게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까지도 아들 가진 갑질 행세를 하느냐고 하면서 대판 싸웠어요. 제 전 남편 와이프 자리 비켜주면 남편 색식감들이 줄을 섰다면서 남편한테 빈대처럼 붙어있는 벌레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 남편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이젠 지긋지긋해서 함께 못 살겠다고 했어요. 매일매일 우는 소리 하며 칭얼대는 소리도 지겹고 자기 엄마 아빠가 이혼하라는 소리도 지겹고 동생들까지도 저를 미친년 취급한다면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혼도 하지 않았는데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었네요. 결혼 한 번도 안 한 노처녀인데 이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 별거 중인 상태라고 말해줬는데도 괜찮다며 전 남편과 사귀고 싶어 한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가 참 마음에 든다고 했어요. 무엇보다도 그 여자랑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다네요. 그렇지만 저랑 함께 있으면 불임이건 아니건 간에 너무 힘들다면서 이혼하자고 했어요. 이젠 저랑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말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한 대 얻어맞아서 정신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합의 이혼만 해주면 최대한 빨리 그 여자랑 재혼하고 싶단 말까지 했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 없다더니 기가 막히더군요. 그리고 모든 재산은 분할하지 않고 주고 떠나겠답니다. 위자료도 충분할 테니 당장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리고는 짐을 싸기 시작하는데 제가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잘못했다고 바짓가랑이를 잡고 사정했다가 악을 쓰고 때를 써보기도 했지만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고 짐을 싸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이 한 달이 지나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이런 사정을 알게 된 남동생이 매형인 전 남편을 단판지으려 만났는데 이혼 결심이 굳어있더랍니다. 그리고 벌써 그 여자랑 함께 살려고 집도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면서 아무 거리낌도 없이 말해주더랍니다. 그러면서 제발 누나를 설득해달라고 부탁했다네요. 빠른 시일 내에 이혼 절차 밟자고요. 그러면서 남동생이 저희 손을 잡고 매형을 놔두자고 했어요. 엄마도 모두 이혼하는 게 맞다고요. 매형한테 벗어나서 누나 인생을 다시 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현재 남편은 저보다 12살이나 더 많아요. 전 부인과 사별한 후에 재혼을 하지 않고 있다가 딸과 아들이 둘 다 유학 간 바람에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나이가 많긴 했어도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사업가였어요. 한마디로 돈 많은 재력가였습니다. 회사에서 오며 가며 저를 한 번씩 봤다는데 이혼이라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배시했어요. 이혼녀라서 자존감이 많이 낮아진 나를 관심 가져주고 다정하게 다가오니까 바로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전 남편이 딸 하나 아들 하나 낳고 알콩달콩 잘 살고 있다는 말에 약이 올라서 저도 재혼해서 보란듯이 잘 살고 싶었습니다. 재혼과 동시에 회사도 그만두고 멋지게 화려하게 꾸미고 살았습니다. 같은 동년배 친구들은 아이들 교육이다 뭐다 세월이 가는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사는데 저는 시간도 많고 돈도 많고 하니 쓰고 사는 재미도 꽤 괜찮더군요. 아이도 한 번도 안 낳아봤겠다. 속 썩이는 애들도 없겠다. 스트레스 받을 일 없고 매일같이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하고 시시때때로 전신 마사지에 얼굴에 보톡스 그리고 코 성형까지 명품 의류의 핸드백까지 저는 오히려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는 듯 했습니다. 입금된 얼굴과 몸매가 확실히 다르더군요. 거기에다 남편이 다정다감하니 잘해주니 세상 부러울 게 없더라고요. 그래도 백화점이나 길에 지날 때 유모차 끌고 가는 아줌마들에게 시선이 끌리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애들만 봐도 내가 낳은 아이인 것처럼 신기하고 경이롭게 쳐다보곤 했습니다. 자존심 상해서 현재 남편에게 눈치채지 않으려고 노력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현재 남편이 회사에 새로 법률 상담을 맡아줄 팀을 새롭게 꾸렸다고 하면서 부부 동반으로 집으로 초대한다고 했습니다. 요리사가 와서 식사 대접을 하는 거라서 저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죠. 새로운 법률 자문팀에는 기존의 전문직 종사자들 3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총 6명이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모두 젊은 사람들로 물갈이를 했다는데 그 부인들이 저랑 나이대가 비슷해서 잘 어울릴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 내조를 위해서 참신하게 차려입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낯이 익었습니다. 바로 전 남편인 줄 금방 알아챘어요. 못 본 지 꽤 오래되었는데 그새 많이 늙었더라고요. 전 남편이라고 생각하기도 창피할 정도로 왜소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여서 참 보기가 거시기 했습니다. 거기에다 따라온 그 여자, 나랑 이혼도 하기 전에 사귀었다던 그 여자도 왔어요. 아니 뭐야? 이렇게 못생긴 여자였어? 완전 아줌마네. 늙었고 촌스럽고. 겨우 저런 여자랑 재혼하려고 이혼하자고 기를 쓰고 덤빈 거였어? 전 남편을 따라온 그 여자를 보고서는 매우 실망했습니다.
저는 거기다 대보니 완전 여신 같았네요. 전 남편은 저를 보고서는 놀라긴 했지만 닮은 사람인가 하고 긴가민가 하는 눈치였습니다. 엄청 예뻐졌고 날씬하고 화려해져서 옛날에 수더분했던 저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이 변했기 때문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 남편의 이름을 부르고 먼저 악수를 청했어요. 이혼한 전 부인을 벌써 잊었냐고 했더니 둘 다 깜짝 놀라더군요. 현재 남편에게도 소개시켜줬어요. 다른 여자랑 살고 싶다고 떠난 전 남편이에요. 세상에 여기서 만나다니. 현재 남편은 쿨하게 2년 한 번 대단하다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전 남편의 와이프는 매우 당황했어요. 아무리 애를 2번씩이나 낳았다 손치더라도 얼마나 관리가 안 되었던지 뱃살도 축 처지고 얼굴은 넙떡해서 완전 후덕한 아줌마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여자로서 매력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저런 여자랑 애기 낳고 살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볼품 없었어요. 저는 그 여자에게도 먼저 손 내밀며 아는 체를 했어요. 그동안 어떤 여자인지 궁금했었는데 오늘 보게 되네요. 암튼 반가워요. 저는 당신 남편의 전부인이에요. 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내민 손을 가볍게 터치만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전 남편과 전 남편 와이프는 그 자리가 매우 불편한데 좌불안석이었습니다. 다른 2분 부부들도 눈치만 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현재 남편이 일단 어찌됐건 즐겁게 식사나 하자고 분위기 띄우더군요. 남편의 그 여자는 식사 내내 돌 씹는 표정으로 굳은 표정이지만 억지 웃음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저 같으면 박차고 일어나서 가버렸을 텐데도 잘 참고 자리 지키고 있더라고요. 식사하는 내내 전 남편은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 여자만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긴 했지만 완벽한 제 외모에 기가 완전 죽어 있었어요. 2분의 다른 부부들이 저보고 완전 미인이라며 이구동성 말하는데 듣기 참 좋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따로 전 남편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겨우 저런 여자랑 살려고 나랑 이혼하자고 했어? 참 실망이네. 아니지, 씨바지 능력이 있었지. 그래, 씨바지. 그리고 말했어요. 씨바지 능력 아주 대단한 거니까 딴 데 눈 돌리지 말고 애들한테 좋은 아빠로 잘 지내길 바래. 그리고 부탁인데 이젠 제발 내 주위에서 얼쩡거리지 말아줬으면 하는데 부탁이야. 나 요새 다 좋았는데 잡것들 보게 되니 옛날 일이 생각나서 말이야. 라고 했어요. 웃으면서 아주 최대한 교양 있게 말했는데 좀 무서웠나? 하고 생각될 정도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더라고요. 그리고 전 남편과 사는 그 여자한테도 가서 말했어요. 전 남편이 당신과 살겠다고 집 나가서 이혼을 요구했었는데 여기서 만날 줄은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네요. 유부남 이혼시키고 사니까 살만하던가요? 아님, 전 남편이 이혼하고 올 테니까 같이 살자고 하던가요? 저한테 고마워하세요. 끝까지 내가 이혼 안 해줬으면 불륜녀로 남았을 텐데. 저도 고마워요. 당신 때문에 거지 같은 당신 남편을 떠나게 됐잖아요. 난 지금이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또 말했어요. 당신이나 당신 남편 내 수준하고 너무 안 맞으니까 지금 당장 꺼져주세요. Please. 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남편의 와이프는 놀란 토끼 눈을 뜨고 뒷걸음질 치더니 전 남편을 잡고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현재 내 남편에게 이래저래 핑계대고 바로 가버렸습니다. 알아듣게 얘기했더니 알아서 남편 일에 대해서 손 떼고 법률 자문팀에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참 저렇게 볼 것도 아무것도 아닌 인간한테 내가 왜 그렇게 매달렸었는지 한심하기만 했습니다. 저런 인간과 이혼하기를 천만다행이다란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세련된 현재 내 남편을 만날 수 있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운명의 장난이란 게 있을까요? 전 남편과 그 불륜녀를 보니 원하는 대로 자기네들 애기 낳고 끼리끼리 만나서 좋고, 난 기다리던 운명인 남편을 만났으니 또 거기에다 볼썽 사나운 전 남편을 보며 옛날의 회한을 털어버렸으니 말입니다. 전 남편아, 소중한 애기들 잘 키워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 제보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면서입니다. 오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35세 5살 난 아들을 둔 직장맘입니다. 남편은 회사 동료 직원의 소개로 만나서 연애하다 결혼했고요. 그 전에 몇 번의 연애 경험이 있었어요. 남편에게 자세한 건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남편을 만나기 전에 결혼까지 약속했던 남자가 있었어요. 어느 주말에 친구를 백화점에서 만나기로 해서 아들을 데리고 백화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 중이었어요. 아들 손을 잡고 한참 가고 있는데 누가 따라오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드디어 카페에 있는 친구를 만났는데 뒤에 어떤 아줌마가 계속 따라오더라며 아는 사람이냐고 물었어요. 그제서야 뒤를 돌아다 보니 어떤 아줌마가 서 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전 남친의 어머니였어요. 수진이 맞지? 네, 그런데 어쩐 일이세요? 왜 따라온 거냐고 묻는 거였는데 다짜고짜로 네 아들이니? 하고 물었어요. 네. 몇 살이니? 5살인데 왜 그러세요? 하니까 결혼했다는 소식은 들었다면서 자꾸 제 아들한테 관심을 두는 거였어요. 좋겠다. 쳐다들이니? 네. 좀 불쾌했어요. 오늘은 재수가 없는 날인가 보다 했어요. 전 남친의 어머니를 만나다니 거기에다가 소름 끼치게 내 아들한테 할머니 미소 지으며 쳐다보는 것이 매우 마음에 들지 않더군요. 정말 밥맛 떨어지는 얼굴을 본 터라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서 똥 씹은 표정으로 있었더니 하는 말이 우습네요. 넌 여전하구나? 하고는 자기 갈 길 가더라고요. 마귀알몸 같은 여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서 소금이라도 있으면 뿌려주고 싶었습니다. 전 남친의 어머니,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을 만큼 표독스러운 아줌마네요. 저 아줌마 때문에 전 남친과 헤어졌습니다. 전 남친이 소탈한 성격이라서 전 남친의 집안이 그렇게도 대단한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할 여자로서 처음 인사드리러 갈 때서야 대골 같은 집을 보고서 전 남친이 잘 사는 집에 자식이 없구나 싶었죠. 전 남친이 조금이라도 자기 엄마에 대해서 귀뜸이라도 해줬으면 그렇게 제가 상처받고 헤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립니다. 전 남친은 치대생이었어요. 어느 날 친구가 뜬금없이 치대 연극부 동아리가 학교 강당에서 공연한다는데 구경 가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연극을 간간히 취미삼아 보러 다니거든요. 그리고 안내 팜플릿에 이름 석자를 동그라미 쳐주면서 일전에 저에게 말해주었던 친오빠의 친구인 서봉수란 오빠가 오늘 메인 분의 주인공이라고 말해주었는데 분정을 해서 잘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뭐 연극은 봐줄만 했고요. 사람들도 엄청 많이 온 것 보니 대단해 보였습니다. 공부하기도 바쁠 텐데 연극 연습을 어떻게 다 하고 무대에 올렸는지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1부가 끝나고 2부 후반부쯤에 관객을 대상으로 관객에게 눈을 감아달라는 멘트가 나와서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무언가 주변이 부산하더니 내 무릎에 누군가 무엇을 큼지막한 게 놓고 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도 좋다는 멘트와 함께 그 무대의 주인공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관객들 중에 한 분 중 아주 아름다운 분에게 제가 진솔한 사랑의 고백의 표시로 꽃다발을 바쳤습니다. 저의 진실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하는데 사람들이 누구지? 하며 찾다가 모두들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 무릎 위에 커다란 꽃다발이 눈에 띄게 얹어져 있었거든요. 일제히 사람들의 시선이 저한테 꽂혔고 옆에 앉아있는 친구가 그러더군요. 봉수 오빠가 너한테 프로포즈 한 거라고 하면서 손뼉을 치더라고요.
아니, 얼굴도 모르는데 무슨 프로포즈? 난감했습니다. 조명 스포트라이트가 잠깐 동안이지만 저를 비춰주었고 당황해하는 저를 보고는 무대의 주인공이 스포트라이트를 끄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저를 잘 모르고 있고 그저 친구 따라 온 것뿐이라서 매우 당황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자신은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었고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주변에서 맴돌기만 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쑥스러워서 대시하기가 힘들었는데 연극 무대 처음으로 주인공으로 데뷔하게 되는 뜻깊은 자리에서 그녀에게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잘 어필할 수 있을까 싶어서 대본을 각색해서 자기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은 시간을 만들어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자기 마음을 믿어주고 받아주면 정말 행복하겠다며 무대 연극이 끝날 때까지 잘 지켜보면서 자기 마음을 받아달라고 멋지게 말을 했습니다. 다들 손뼉치면서 환호를 던졌고 지금 나한테 하는 얘기 아니지? 하고 옆에 친구한테 말했더니 바보야, 너한테 하는 소리잖아. 오빠 멋있어.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를 알고 있었다니 안 믿겼어요. 마지막 무대 피날레를 마치자마자 분장한 채로 저에게로 달려왔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난리 났습니다. 저는 별로 이렇게 떠들썩하게 다른 사람의 이목을 집중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었죠. 이런 이벤트를 준비하는 손길에 최소한의 예의를 표해야 했기에 아니 그것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손 내미는 생판 모르는 남자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옆에 친구는 좋아 죽더라고요. 어디서 나타났는지 서봉술한 남자의 친구인지 후배들인지 나타나서 꽃가루 뿌리고 난리 났습니다. 참 독특하고 유별나다고 생각했었죠. 제 취향은 아니라서 예의상 손잡아 준 것뿐인데 난리 발광이었어요. 분장한 얼굴이라 진짜 얼굴도 모르는데 바로 사귄다니 말이 되나요? 약간 여자의 심리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요. 열정만 앞서는 순수한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도 했었죠. 그렇게 인연이 된 서봉수란 사람은 저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감수성이 꽤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저를 도서관에서 오며 가며 본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 여동생과 친한 친구인 걸 알고서 친구를 통해서 호구조사를 했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몰래 훔쳐보곤 했다고 했습니다. 조별과제 모임 때문에 주로 도서관 1층 휴게실 공간을 자주 사용했는데 제 친구한테 정보를 입수하고 저를 보러 휴게실까지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최대한 인상적인 첫인상을 남기고 싶어서 나름 엄청 신경 썼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다지 별로였지만요. 친구 말로는 자기가 그동안 친오빠한테 들어왔던 말이나 자기 생각으로 판단했을 때 이만한 사람 만나기가 쉽진 않을 거라고 적극 사귀어보라고 밀었습니다. 너무 마른 체형 말고는 키도 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단지 이성적으로 그닥 끌린 편은 아니었지만 그런대로 사귈만 했어요. 그리고 만난 지 2달이 되었을 때 선후배 총동창회 모임에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에는 선배들은 부부 동반이고 후배들은 결혼할 여친을 데리고 가는 자리라고 했어요. 그때 서봉수 씨는 그 사실을 미리 말해주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됐던 겁니다. 그냥 저는 일상적인 친구들 모임에 데리고 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엄청 큰 행사였던 겁니다. 대형 카페홀을 통째로 빌려서 선후배 간 인사하는 자리인데 거기에 참석한 여친들은 모두 다 졸업 앨범에도 미래 배우자로서 함께 사진이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할 여친이 없으면 혼자 참석하는 기본 룰이 있다고 했습니다. 겨우 만난 지 2달밖에 안 되었는데 결혼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그런데 선배들에게 저를 차례차례 소개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또 이벤트를 열더군요. 모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제 앞에서 무릎 꿇고 반지를 들고서 프로포즈를 받아달라는 거였습니다. 모두들 결혼할 여친만 데리고 오는 자리라서 당연히 프로포즈를 받아들일 거라고 여기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프로포즈를 거절한다면
저나 서봉수 씨나 꽤나 웃음꼴이 되겠더라고요. 서봉수 씨는 꽤나 무대 체질인 것 같아서요. 남들 주목받는 거 좋아하고 선후배 사이에서도 튀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 보였어요. 친구는 공부도 하기 바쁘고 다른 사람들은 귀찮아서 이벤트나 그딴 거 신경 안 쓰는데 얼마나 대단하냐고 복받은 줄 알라고 하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그는 즐기는 것 같아서요. 서봉수 씨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고 자기 만족 같아 보였어요. 결론은 프로포즈를 받아주었습니다. 이젠 빼도 박도 못하게 서봉수 씨 졸업 앨범 사진에 올라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많은 선후배 앞에서 한 그 프로포즈를 받아줬으니 결혼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서봉수 씨가 진심을 말했어요. 사실 쪽지 시험이다 뭐다 해서 자주 못 만나서 마음이 멀어질까 봐서 늘 불안해서 공부가 집중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언제라도 금방 날아가 버릴 것만 같아서 힘들다고 하면서 다음 달에 결혼하자고 했어요. 그러면서 장모님께 인사드리러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결혼할 땐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몸만 오면 된다고요. 그 말에 조금 감동을 먹었어요. 정말 저를 좋아하는 것 같은 진심이 보였기 때문이었죠. 그 다음 날부터 매일 저희 엄마한테 서봉수 씨가 전화했어요. 장모님, 장모님 하면서 인사드리러 가겠다며 좋은 사위 되겠다며 살갑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저희 집에 인사하러 왔습니다. 저희 엄마에게는 모든 조건이 좋았었죠. 치대생이라면 열쇠고리 몇 개 정도 요구하는 집도 많다던데 그것도 싫다 하고 몸만 데리고 간다고 호언장담하고 예단 예물도 모두 허례이니 생략한다 하고 결혼만 빨리 서두르고 싶다 했거든요. 그렇지만 엄마는 걱정이 태산이셨어요. 결혼은 아직 이른 나이이기도 했지만 혼수를 아무것도 필요 없다 하고 모든 결혼 준비를 알아서 하겠다며 결혼만 허락해달라고 하고 병원 차리는 것도 다른 사람 손 빌리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거든요. 친구 말로는 서봉수 씨네 집이 엄청 잘 사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집안도 부유하고 치대생이고 저만 좋다고 몸만 오라고 하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찰지게 잘하고 흠잡을 데가 없어 보였습니다. 친구는 말로는 서봉수 씨와 결혼하는 것은 대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의리의리하게 잘 사는 집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희랑 사는 수준 자체가 달랐습니다. 의리의리한 집에 너무 놀랐어요. 일하는 아줌마도 한두 명이 아닌 것 같아서요. 예비 시어머니 되실 분은 가정주부라고만 했는데 대문을 열어주는 아줌마, 그리고 거실 현관문을 열어주는 아줌마, 그리고 화려한 인테리어에 넓은 거실을 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서봉수 씨가 장남이었고 동생 2명이 유학 가 있어서 예비 시부모님이 2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봉수 씨가 자기 어머니가 꽃을 좋아하시니까 꽃만 선물로 해드리면 된다고 해서 꽃다발을 한아름 예쁘게 들고 갔어요. 서봉수 씨 아버지는 학자 타입의 점잖아 보이는 분이셨는데 서봉수 씨 어머니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인상을 쓰고 있던지 표독스러워 보였습니다. 서봉수 씨 아버지가 이런저런 것들을 물으시더니 식사도 하지 않으시고 초면에 미안한데 잠깐 바쁜 일이 있어서 나가봐야겠다고 먼저 일어나셔서 외출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비 시어머니 되실 분도 따라 일어나서 예비 시아버지 따라 잠깐 자리를 비우셨고요. 서빙해주던 아줌마가 식사 먼저 하라고 서봉수 씨 어머니가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서봉수 씨가 편하게 밥 먼저 먹자고 해서 그 큰 집에 둘만 앉아서 단촐하게 식사했네요. 식사를 다 끝마칠 때까지 예비 시어머니는 오시지 않으셨고 식사가 끝나자 차 한잔 하자며 내실로 예비 시어머니가 부르신다길래 따라갔어요. 서봉수 씨 어머니는 다짜고짜로 물으셨어요. 어떻게 만나느냐고요. 그래서 솔직히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서봉수 씨가 처음 주인공으로 데뷔한 연극 무대에서 먼저 사귀자고 제안했고 그때부터 사귀었다고요. 그리고 부유한 집인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집인 줄은 오늘 처음 알았다고요. 왠지 분위기가 냉랭해서 조금 불쾌했었거든요. 아들의 결혼할 여친이 인사드리러 왔는데
한 분은 바쁘다는 핑계로 자리를 뜨고 또 한 분은 핑계거리도 없이 초대해놓고 함께 식사도 하지 않는 걸 보면 대놓고 너 마음에 안 들다고 보여주시는 것을 뻔히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부담스럽게 잘 사는 집이니 없는 사람들 벌레 보듯 한다더니 그러는 거 아니겠는가 싶었네요. 만난 지 2달 만에 결혼말이 오고 가는 게 정상이냐고 물으셨어요. 사실 저도 당황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봉수 씨가 하도 밀어붙이는 바람에 서두른 거라고 했더니 그건 핑계라고 하면서 치대생에다 부잣집 아들이니 빨리 잡아서 후딱 결혼을 해버릴 작정이 아니었냐며 이 결혼은 허락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생활비를 지급해 줄 테니 서봉수 씨와 동거는 해도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단 피임한다는 조건과 자기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될 때까지만 내연녀로는 허락하겠다고 했어요. 참 희한한 말을 다 듣고선 무척 놀랐습니다. 뜻밖의 말을 듣고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뭐라도 뒤집어 엎어놓고 올 것을 후회가 되었어요.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아드님 말씀 따라 아드님이 결혼할 여자로서 인사드리러 온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결혼을 반대하신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가보겠습니다. 하고 일어났더니 화를 내시더군요. 버르장머리 없이 감히 어른이 일어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네 맘대로 일어나니? 하시면서 서 있는 저의 모습을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하는 말이 정말 추잡스러웠습니다. 처녀는 맞니? 아무리 우리 아들 내연녀라도 이놈 저놈 거친 애는 절대 반대다. 내가 뒷조사하지 않아도 되겠니? 라고 했습니다. 저를 완전 물건 취급하며 모욕 두시는데 고상한 얼굴로 위장한 시커먼 민낯을 보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참 실망이네요. 고상한 분이신 줄 알았더니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거치신 분인 것 같네요. 아드님 내연녀 찾으신다면 저는 마다하겠으니 뒷조사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하고 바로 나와버렸어요. 아주 기분 더러운 표정으로 나와서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서봉수 씨를 한번 째려보고는 바깥으로 나가려는데 뒤에서 따라 나오던 서봉수 씨 어머니가 일하는 아줌마에게 굵은 소금 한 대박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말 불쾌하게도 나가려고 현관에서 신발 신고 있는 저를 향해서 재수없다며 대놓고 뿌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하는 아줌마에게 제가 밟는 곳마다 따라 나가면서 문 밖에까지 소금을 뿌리라고 지시하더라고요. 정말 치욕스러웠습니다. 서봉수 씨는 자기 엄마에게 미쳤냐며 소리 지르는데 되려 돈 보고 달려드는 여자는 돈 주고 사서 쓰면 된다고 하시면서 만난 지 2달 만에 결혼으로 뽕을 빼겠다는 여자가 정상이냐고 야단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정원 마당을 거쳐서 대문 밖으로 걸어가는 자리마다 뒤따라오면서 일하는 아줌마가 소금을 뿌려댔습니다. 정말 치욕스러워서 눈물까지 다 났어요. 서봉수 씨는 쫄래쫄래 따라 나오면서 자기 엄마가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다며 자꾸 미안하다며 집까지 바래다 준다는 것을 단호히 거절하고 바로 택시 타고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절대 만나지 않았습니다. 친구 말로는 그에 유급당하고 휴학까지 했다고 했어요. 몇 번 집에까지 찾아오기도 했지만 절대로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친구 말로는 그 뒤로 결혼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결혼 생활이 원만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엔 이혼 절차까지 밟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결혼한 후에도 가끔씩 친구를 찾아와서 저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지 말던지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뒤에다 소금 뿌리는 걸 보고는 서봉수 씨도 정남이 떨어졌어요. 소식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손잡고 가는 내 아들을 보고 따라왔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혹시 서봉수 씨 핏줄이 아닌가 하고 의심한 걸까요? 돈으로만 온몸으로 처발랐지 인성은 시궁창에 걸레만도 못하는 수준이라 별 희한한 상상을 다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내 아들 보고 그런 상상을 해서 따라왔다면 정말 구역질납니다. 그럴 일이 없겠지만 다시 만난다면 꿈 깨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별짓거리를 다 해서 부잣집 만나님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 같은데 더러운 당신의 피는 전혀 섞여 있지 않으니 불결하게 내 아들 쳐다보지 말라고요. 오늘같이 재수없는 인간 만날지 모르니 굵은 소금을 한 움큼씩 가지고 다녀야겠습니다.
이미 결혼해서 아들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재나 뿌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오늘처럼 우연이라도 다시는 서봉수 씨 어머니를 만나는 일이 없기를 바라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사연 제보도 기다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오멘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손윗동사 한 분이 있습니다. 저와는 나이 차이가 8년이나 나는데 결혼은 늦게 하셔서 저희 애들보다 나이 어린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큰애 딸과 3살 된 아들이 있었는데 셋째를 임신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들을 잠깐 친정 어머니께 맡기고 시간 좀 내어줄 수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생전 무슨 부탁이란 걸 하지 않으셨던 분이라서 무슨 그럴 만한 일이 있으신가 보다 하고 친정 어머니께 아들을 맡겨놓고서 형님이 말씀하신 장소로 나왔습니다. 형님은 평소와는 다르게 매우 착잡한 표정이라서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내심 걱정했어요. 다름이 아니라 하도 답답해서 용하다고 추천하는 보살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곳을 처음 가보는 곳이라서 용기가 안 나서 함께 가줄 수 있냐고 하셨어요. 저도 그 나이 먹도록 흔하디흔한 사주 한번 물어보러 점집이나 철학원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겼냐고 물었더니 답답해서 무슨 말이라도 아무한테나 듣고 싶다고 했어요. 평소에도 속마음을 잘 털어놓지 않아서 형님이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저를 믿고 부르시는 것 같아서 일단 더 이상 묻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승용차로 교회로 한참을 가더니 비포장길을 또 한참을 갔는데 어느 남자 앞에 섰어요. 평범한 흔한 불교식 작은 절이었는데 문을 열고 내실로 길다란 통로를 따라 들어갔는데 겉보기와는 다르게 건물이 상당히 크더군요. 아무도 보이지 않고 형님과 저만 조용히 살금살금 걸어갔는데 정말 혼자 왔으면 다시 돌아갈 뻔한 각이더군요. 들어가는 통로가 드나진데도 불빛이 차단이 되어서 어두웠기 때문에 으스스하니 썰렁하기도 하고 빨리 그 통로를 벗어나고 싶더군요. 제일 끝방으로 형님이 들어갔어요. 사방이 신당으로 차려져서 울긋불긋한데 가운데 앉아있는 보살이란 분은 승복을 입고 계셨는데 쪽진머리를 하고 있었어요. 예상과는 다르게 평범하고 온화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너무 조용한 이곳이 익숙치 않아서 숨죽이며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문을 열고 자리에 앉는 모습을 유심히 보고 있어서 조금 긴장을 했습니다. 보살이란 분이 어느 분이 보실 거냐고 하길래 형님이 먼저 봐달라고 하자마자 바로 그 보살이란 분이 바로 혀를 찼습니다. 고개도 흔들더라고요. 형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남편과 이혼해도 괜찮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주버님과 잘 살고 계신 줄로만 알았거든요. 그 보살이 답을 했어요. 이혼은 대박인데 이미 늦었다고 했어요. 왜 이 결혼을 했냐고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할 상극 중의 상극을 만났다고 했어요. 저는 충격받았어요. 힘이 되고 좋은 말을 들으려고 온 건데 결혼을 왜 했냐니 저런 말을 함부로 해줘도 되는 건가 싶었죠. 당연히 형님은 그 말에 크게 낙심하면서 이혼하면 괜찮겠냐고 다시 물었어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혼은 대박인데 이혼은 절대 해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알아듣기 힘든 사주풀이 얘기를 하면서 혀를 차면서 계란의 바위치기와 같은 상극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서로 만나서는 안 될 사주가 만났기 때문에 매사 되는 일이 없다고 하더군요. 자식도 아버지 사주를 고스란히 물려받아서 자식복도 없다고 단칼에 무베듯이 잘라 말했습니다. 형님은 자식까지 사주가 좋지 않다고 하니까 흐느끼고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서럽게 우셨어요. 제가 보다 못해서 그 보살한테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하시냐고 하면서 형님한테 이런 말을 믿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없는 소리를 듣기 좋으라고 말해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라고 했어요. 이혼만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절대 이혼도 할 수 없는 걸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형님은 다른 것은 몰라도 아들과 딸의 사주도 그대로 물려받다는 말에 오열하셨어요. 저는 기가 막혔어요. 이런 말을 들으려고 이 먼 데까지 왔나 싶어서 바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 보살이란 분은 어떤 위로도 해주지 않았어요. 하다못해 고집부렁이라도 좋아질 수 있다라든가 하는 말들을 전혀 해주지 않았어요. 무조건 왜 결혼을 해서 고생을 자초했냐고만 탓하더라고요. 형님이 저보고 같은 형제지간인데 저희 남편은 어쩐지 물었어요. 괜히 긴장되고 손에 땀이 다 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보살이 너무도 뜻밖에도 여기는 같은 형제지간이라도 전혀 다르다고 했어요. 잘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안심은 되었어요. 큰애인 딸을 물어보니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공부면 공부, 부모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사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누나만 못하다고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주가 좋아서 둘 다 잘 산다고 했어요. 그리고 뱃속의 아이도 물었더니 딸이면 살고 아들이면 죽는다고 했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자주 다투는데 자주 싸우는 것이 도움이 되냐고 물었더니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님한테는 부부싸움을 하면 할수록 더욱 안 좋아지니까 피해야 하는데 저희네는 부부싸움을 해도 나빠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한 형제라도 완전 다르다고 비교까지 하더군요. 그리고 저를 보더니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한다고 했어요. 그게 나쁘지만은 않다고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집 울타리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면 남편이 울타리를 계속 보수해가며 지킨다고 하더군요. 한마디로 가정적인 남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노후에 들어서 돈을 세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형님에게는 그 사주가 끝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피할 방법은 없다고 단정짓더군요. 남편의 건강을 물었더니 장이 좋지 않다고 했어요. 집안 내력 때문에 간이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뜬금없이 장이 좋지 않으니 신경 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기만성형으로 말년운이 채여서 노후에 경제적으로 풍족하겠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제 남편에 대해 대체적으로 나쁜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그때 형님은 그 암자에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딴 거 믿을 것이 못 되니 잊어버리자고 했어요. 그때쯤에 형님과 아주머님이 크게 부부싸움 하시고 형님이 애들을 놔두고 집을 나가셨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형님 집에 오셔서 애들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 부탁으로 형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굉장히 시부모님한테 대한 불만이 많으셨어요. 그냥 두 분이 싸우셔서 집 나가신 줄 알았는데 시부모 욕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주로 불만의 내용은 아주버니가 장남인데 시부모가 해준 게 없다는 거였습니다. 단순한 부부싸움으로 집을 나간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엉뚱하게 시어머니께 형님이 식당 차릴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집으로 돌아오겠다더군요. 저는 좀 황당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아주버님 집도 시부모님이 사주신 거였거든요. 형님은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대꾸하고 싶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님도 시어머님께 형님이 그동안 식당을 차리려고 조리살 자격증도 따고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식당을 차려줄 수 없다고 하니까 서로 싸우다가 집을 나가게 된 거라면서 돈이 있다면 원하는 대로 식당을 차려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주버님은 회사에 다니고 계시던 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잘 되는 식당도 요새 폐업이 속출하는데 굳이 힘든 식당을 해보겠다고 하냐고 하시면서 고집 부리지 말라고 하셨었죠. 그리고 돈도 없으면서 무작정 식당 차릴 생각만 했냐면서 영 못마땅해 하셨어요. 뻔히 아주버님 월급과 경제력은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시부모 돈으로 식당 차릴 생각을 했다고 여기셨어요.
저도 그렇게 보이더군요. 그러다가 6개월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자 아주버님이 시어머니께 형님이 식당을 차리는 거 도와달라고 하셨대요. 더 이상 육아를 시어머니가 도맡아 하는 것도 힘들고 애들한테도 엄마가 필요하다며 한 번만 도와달라고 사정했답니다. 하는 수 없이 시부모님은 의논 끝에 식당 차리는 일체를 다 대주셨습니다. 그리고 큰 며느리의 처사를 아주 괘씸해 하셨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형님은 못 이긴 척 집에 돌아오셨고 그동안 형님이 눈여겨봤던 식당을 인수해서 운영하셨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은 형님이 식당을 인수하자 배달 직원이 필요하다면서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시고 형님과 함께 식당 일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공장 단지 내에 있는 식당이라서 경쟁업체가 많이 없어서 식당 매출이 수직 상승했다고 해요. 형님이 또한 음식 솜씨가 좋으셔서 배달도 많이 늘어서 배달과 홀주방 직원들도 하나씩 늘었습니다. 그렇게 식당이 안정권에 들어갔는데도 시부모님에게 가져간 돈은 갚을 만도 한데도 한 푼도 갚지 않으셨고 용돈 한 번 드리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번 돈으로 형님네 아파트 리모델링을 화려하게 하고 가전제품 싹 다 바꾸고 갖가지 사치품들을 다 들여놓으시고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때도 여전히 시어머니가 형님네 애들을 보고 계셨어요. 시아버님도 시어머니가 힘드실 때는 오셔서 형님네 애들을 다 챙기셨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네 부부가 전세를 살다가 아파트 분양 받았어요. 시부모님의 도움을 조금 받았고요. 그 사실을 아주버님과 형님도 알고 있었어요. 저희네는 형님네 집을 시부모님이 사주셨기 때문에 저희에게 시부모님이 조금 돈을 보태주신 거에 대해서 태클을 거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형님네 애들을 보고 계시는 시부모님이 함께 저녁 먹자고 부르셨어요. 시부모님과 형님네 애들과 우리 애들 삥 둘러서 앉아서 밥을 먹으려는데 형님네 둘째 애가 갑자기 할머니를 부르더니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작은 아빠가 도둑놈이야? 하는 거였어요. 모두들 그 말에 다 놀라서 쳐다봤어요. 시어머님이 작은 아빠가 왜 도둑놈이야?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그랬어. 작은 아빠는 도둑놈이라고. 내가 엄마한테 누가 도둑놈이라고? 하고 물으니까 작은 아빠라고 했어. 어린 조카의 말을 들은 남편은 참 어이가 없어 했어요. 아이가 거짓말할 리가 없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애들 앞에서 말조심도 하지 않는다면서 못된 것들이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기분이 불쾌했는지 먹던 밥 숟가락을 놓고 일어나서 베란다로 나가버렸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몹시 심기 불편해 하셨습니다. 저는 형님네 딸을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물었어요. 작은 엄마한테는 엄마가 뭐라고 했어? 하니까 불려시. 그럼 할머니한테는 뭐라 했는데? 망구탱이? 응, 망구탱이라고 했어. 할아버지가 빨리 죽어야 한댔어. 작은 아빠가 뺏어간댔어. 엄마가 집을 나간대. 아빠한테 그랬어. 할아버지 돈을 뺏어오라고 했어. 참 듣고 있자니 기가 막혔어요. 애가 어른들 하는 얘기를 그대로 웃고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녹음해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 앞에서 들려주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시아버지께서 입을 떼셨습니다. 앞전에 식당 차려달라고 집 나갔을 때도 둘이서 일부러 짜고 치는 고스톱인 줄 알고 있었다시면서 이번에 너네들 아파트 분양에 돈 보태주는 줄 알고 배 아파서 저런다시며 아주 괘씸해 하셨습니다. 남편은 조카 입에서 도둑놈이란 소리를 듣더니 입맛이 떨어진 듯 저녁 식사하다가 중단했고요. 저는 그나마 도둑년이라고 부르지 않고 불려시라고 불러서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얼마나 애들 앞이건 아니건 간에 욕을 해댔으면 어린 조카가 저리도 읊어댈까 싶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일단 어쩌나 두고 보자고 하시면서 오늘 있었던 일은 모른 체 하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그런 후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님이 전화 주셨어요. 형님이 또 집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식당 일이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이참에 직원도 더 뽑으면서 옆가게까지 확장해서 운영하고 싶다고 했다는군요. 속셈이 뻔하네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네요. 그런데 왜 같은 방법을 두 번씩이나 쓸까요? 아마도 처음 썼던 방법이 너무도 잘 먹혀 들어가서 재미 붙은 거겠죠. 우리 형님,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 약은 것 같아서요. 아주버님이 또 시어머님께 부탁했다네요. 저렇게 열심히 식당 일을 하는데 가게 확장하게 돈 좀 보태달라고 하더랍니다. 시어머니께서 그동안 벌어놓은 돈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보기만 많이 버는 것 같지만 실제 비용으로 나가는 돈이 많아서 직원이나 알바 아줌마를 쓰고 싶어도 인건비 때문에 못 쓴다고 하면서 죽는 신용을 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장사가 잘 되고 있으니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네요. 시아버지께서는 당연히 이런 제안에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께서 아주버님을 불러앉히시고는 이젠 더 이상 힘들어서 애들을 봐줄 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일손이 바쁠 테니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와 함께 식당 카운터 일을 돕겠다고 하셨고 저녁에는 작은 애가 퇴근해서 가게 일을 도우면 된다시면서 애들 엄마도 없으니 애들은 아빠가 챙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어차피 그 식당은 시아버지 당신 돈으로 차린 것이니 큰며느리도 집 나간 마당에 직접 운영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영업일지와 배달 명단을 넘기라고 하셨어요. 뜻밖의 말씀이라 놀란 아주버님은 식당 영업은 힘들어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며 거절하더라고요. 그리고 집 나가서 식당 차려주면 들어온다고 해서 식당 차려줬는데 싫다고 나갔으니 다시는 받아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시아버지께서 식당을 접수하셨고요. 제가 아이들 유치원과 학교 간 사이에 식당에 나와서 주방 일과 카운터 일을 보면서 식당 일을 하나씩 배워갔습니다. 남편도 퇴근 후에 식당에 와서 일손 도왔고요. 배달 명단과 영업 일지를 넘겨주지 않자 시아버지가 가게 상호까지 바꿔버리고 가게가 바뀌었으니 전 가게 주인한테 배달이 안 간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고 했어요. 결국 멍청하게 배달 명단을 넘겨주지 않으려 했던 아주버니는 할 수 없이 넘겨주었고 배달 미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아주버니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자칫하다간 죽어라 읽어놓았던 식당을 동생네한테 뺏기게 된 터라 얼마나 집에 들어오라고 답답했던지 며칠도 안 되어서 형님이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자기가 마치 사장인 것처럼 카운터에 계시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밀치는데 그런 또라이는 처음 보겠다고 하셨어요. 점점 본색을 드러내는 형님은 시부모님에게 나가라고 소리쳤고 저에게도 자기 식당이니 나가라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어요. 식당을 뺏길까봐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해서는 안 되는 실수들을 연발했습니다. 시부모님께 삿대질하며 소리 지르는가 하면 밀치거나 막말하는가 하며 참 우리 형님 이렇게 못난 여자였구나 싶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과정에서 형님네 부부의 확실한 민낯을 알게 된 시부모님은 더 이상 어떤 기대도 아주버님에게 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동생네에게 식당 뺏길까 싶어서 득달같이 달려온 형님은 바꾼 상호를 다시 자기네 상호로 바꿔 달고 열심히 식당 일을 하시는 듯 했습니다. 단 며칠 만에 상호와 사장이 바뀌었다며 혼선이 와서 신뢰가 생명인 점심 배달 장사에 큰 타격을 받게 되어서 고객이 반토막 나버렸어요. 그 때문에 형님과 아주버님은 식당에서 투닥투닥 싸우게 되니 홀 손님마저 사라지게 되었어요. 결국은 1년 만에 식당을 접었습니다. 식당을 접은 후에 아주버님은 특별한 벌이도 없이 주식을 하시는 것 같더니
시아버지께서 해주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주식에 다 쏟아 넣고는 한 큐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형님은 또 아주버님에게 시부모님께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부탁하라고 시키셨는데 시부모님은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줄 돈이 바닥났다고 하셨어요. 아주버님은 남편에게도 돈을 빌리러 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파트 입주로 잔금도 치러야 하고 돈 들어갈 때가 많아서 빌려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정말 우습게도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서 자기에게 다시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딱 잘라 거절했어요. 그리고는 술을 왕창 먹고 한참 취해서 가다가 뺑소니 차에 치여서 반신불구가 되었습니다. 그 병원비도 없어서 결제를 못하고 있길래 남편이 대신 결제해 주었어요. 또 그 틈을 타서 시부모에게 빚이 있다면서 집 담보대출금을 갚아달라고 사정하는데 시부모님께서는 미안하다며 돈이 진짜로 줄 돈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담보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시부모님이 사주신 집을 홀라당 경매로 넘기고 월세로 원룸살이가 시작되었는데 형님은 하늘 수 없이 입에 풀칠을 해야 하니 식당 주방 일을 나갔습니다. 그때도 형님은 시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으신다고 원망이 하늘을 찌를 듯이 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왜 자꾸 시부모님에게 기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뒤로도 아주버님은 시어머니를 어시게 해서 모성본능을 자극해서 어떻게든 시부모님의 돈을 뜯어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한번 닫아버린 시부모님의 지갑은 절대 열리지 않았습니다. 소용없는 짓이란 걸 아셨던 거죠. 아주버니를 이용해서 시부모님의 돈을 탐냈던 형님의 계획이 수포로 가자 형님은 아주버니에게 주식 때문에 집을 날려버린 일로 해서 제발 죽으라고 날이면 날마다 노래를 불렀다네요. 반신불수가 인간이냐면서 구박하고 또 구박했다고 했어요. 일부러 시어머니 보는 앞에서 아주버니를 함부로 대하고 죽일 듯이 구박하며 협박식이니 시어머니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4천만 원을 생활비로 건넸다고 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 지갑이 열렸다고 생각한 형님은 어이없게도 그 돈으로 새 차를 뽑았다는군요. 그러면서 아주버니의 병원 물리치료를 핑계로 돈 요구가 끊임없었는데 더 이상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더 이상 아주버니를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게 되자 반신불수인 아주버니에게 죽으란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답니다. 냉장고에 소주와 맥주를 사다 놓고 마음껏 마시라고 하면서 수면제도 통째로 사다 주더라네요. 그러면서 지긋지긋하니 제발 빨리 죽어주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우울증에 시달리던 아주버니는 술에 취한 채 형님이 사다 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조그만 원룸에서 반신불구가 된 아버지를 학대하는 엄마를 보고 자란 형님네 아들과 딸은 나중에 이때의 일을 선명히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형님네 아들과 딸은 반신불수인 아버지가 미워서 학대한 것도 모자라서 술과 수면제를 가져다 주며 자살하라고 방조했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충격 때문에 형님의 아들과 딸은 형님을 떠나서 찾지 않는다고 했어요. 어디로 떠나는지도 알 수 없고 형님은 아직도 식당 주방 일을 하면서 혼자 지내고 있어요. 가끔씩 연락해오고 있었어요. 아주버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뒤로는 시부모님이 극도로 형님을 싫어했기 때문에 감히 나타나진 않았었는데 저한테는 한 번씩 연락해서 어찌 지내는지 근황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몸이 안 좋아져서 일도 못 다니고 하루 종일 누워있기만 한다더군요. 병마와 외로움에 지친 듯이 보였는데 불쌍했지만 선뜻 찾아가 보고 싶지는 않았어요. 아들과 딸 자식이 있는데도 저렇게 외면받고 혼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형님을 보니 그때 그 보살이 말한 사주팔자가 맞는 건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주변에 사주로 인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면 말씀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사연 제보도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격지심에 미친 제 남편 사연입니다. 남편은 결혼 후 언제부터인가 저희 친정에 안 가려고 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째인데 저보고 애 둘 데리고 혼자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 생신 때도 이 핑계 저 핑계 가진 핑계 다 대고 안 갔고요. 물론 그럴 땐 따로 전화는 드립니다. 그렇지만 드러내놓고 저희 친정 식구들하고 거리를 두네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만 그때는 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남편의 그 자격지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위로 언니 둘이 있고요. 물론 형부도 둘이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형부들이 돈을 잘 벌고 재테크에도 관심이 많아서 대화 내용이 주로 경제와 주식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관한 것이었죠. 비록 저희가 결혼한 지 5년이나 되었지만 언니 둘 다 늦게 한 결혼 탓에 큰언니는 4년 되었고 작은언니는 6년 되었어요. 그런데 두 언니들 모두 다 형부 덕분에 매년 자산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남편이 아마 기죽어서 그런가 생각됩니다. 결혼 후 2년쯤에 주식으로 돈을 많이 잃었었거든요. 그런데 두 형부들은 주식으로 수익 잘 내고 있고 부동산 투자도 잘하고 있어서 그래서 기죽어서 그런 거 아닌가도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친정 부모님 생신일인데도 안 가고 모처럼 모이는 언니들과 형부들과 만나는 자리인데 지 멋대로 가기 싫다고 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로 형부들이 자꾸 물어보는데 저도 핑계대고 말하느라 힘들었고요. 처음엔 회사에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겼다는 둥 친한 친구가 내려와서 지금 아니면 만날 수 없으니 얼른 보고 가겠다는 둥 급한 일 좀 잠깐 보고 오겠다는 둥 하면서 이리저리 핑계 대길래 정말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복되더라고요. 이번에 친정엄마 생신 축하 겸 해서 토요일 점심때 미리 약속하고 친정 식구들 모두 모이기로 했습니다. 늦잠 자는 남편에게 깨우면서 물었네요. 오랜만에 어머니한테 다녀올까? 하고 시어머니한테 가자고 떠봤더니 금세 아 그래? 그렇잖아도 가본 지 오래돼서 가보려던 참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복지관에도 못 나가고 답답하실 텐데 가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피곤하진 않겠어? 가면 저녁 때는 올 텐데 괜찮아? 응 괜찮아. 삼겹살 사가지고 가서 엄마랑 구워 먹고 저녁까지 먹고 오자. 얼른 애들 챙겨서 다녀오자 하면서 씻으러 욕실로 가더군요. 욕실에서 나온 남편에게 야채즙 한 잔 먹이면서 말했습니다. 사실 친정엄마 생신일 며칠 전이었는데 모르고 있었지? 그랬더니 그래? 말해주지 그랬어. 그래서 오늘 점심때 친정엄마 생신 축하 겸 해서 모두 모이기로 했다고 했더니 대번에 짜증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네요. 왜 너는 네 엄마한테 맨날 나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 친정집에는 안 가려고 하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형님들 모두 돈 자랑하니까 싫다고 하네요. 그리고 장인 장모님도 두 형님들만 이뻐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기 싫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가지 않을 테니 애들 데리고 혼자 다니랍니다. 어이없었지만 단지 그 이유 때문이냐고 물었는데 그렇다고 하네요. 언니들과 형부들 돈 잘 벌고 있으니까 돈 자랑 좀 했다 그렇다 손치고 친정 부모님이 어떻게 차별하더냐고 물었어요. 제 부모님이라도 남편과 형부들을 차별했다면 화낼 일이었고 남편의 생각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차별이라고 할 만한 것을 꼬집을 순 없지만 자기보단 형님들을 더 잘해주시는 것 같답니다. 그냥 저희 친정 식구들하고 있으면 기가 죽는다네요.
뭔지 모르지만 주눅이 든다면서 그런 기분이 느끼기 싫어서 안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젠 자기 부모는 각자가 챙기자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면서 각자가 번 돈 각자가 돈 관리하고 각자가 알아서 자기 부모 챙기자고 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고 실망스러워서 화도 안 났습니다. 이런 말을 하필 친정엄마 생신일 모임 가자고 하니까 꺼내는 모질이 남편. 이런 거지 같은 남편과 살고 있었다니 내 대갈통 날려버리고 싶었네요. 저는 기가 막혔지만 한참을 진지하게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네가 지금 한 말이 진심인지 알 수 없다. 친정 식구들 만나기 싫어서 그냥 내뱉는 소리인지 아님 진짜 마음의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 진심이라면 네가 네 핸드폰으로 녹음해서 나한테 보내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후다닥 녹음하고 톡으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일 네 생각대로 내가 동의해준다면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 이건 너랑 나랑 따로 국밥하고 살자는 건데 괜찮다는 거지? 그랬더니 남편이 제발 그러자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해두자고 했습니다. 너도 내 친정집에 가지 않으니 나도 시댁인 일체 가지 않겠으며 물론 시어머니 생신도 챙기지 않겠다고 했고 시댁 쪽 대소사 일은 모두 챙기지 않겠으니 미리 시어머니께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따로 국밥이니 앞으로 밥은 네가 네 거 알아서 챙겨 먹고 생활비 공동 지출비는 똑같이 반반 내고 공동 지출비는 모두 네 총장에서 자동이체로 바꾸고 육아교육은 내가 전적으로 전담하고 있으니 네가 육아교육비는 다 부담하고 시어머니에게 생활비로 매달 드린 130만 원은 이제 못 드리니 네가 알아서 해라 했어요. 동의하면 수락하겠다고 했더니 바로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화 내용을 증거자료로 모두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애들 데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친정엄마 생신 식사 자리에서 즐겁게 지내다 왔어요. 친정 식구들 그동안 눈치챘는지 늘상 안 나타나는 남편 소식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았고요. 며칠 있다 언니들과 이 문제를 함께 의논해보려고 했어요. 제 계좌로 연결된 자동이체 모두 끊었고요. 제가 들어놓은 애들 보험도 수익자를 제 앞으로 돌려놓았고요. 남편 보험의 수익자도 제 앞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했고 남편이 알만한 내 통장 비번도 바꿨고요. 휴대폰 잠금 장치도 새로 바꿨습니다. 무슨 유난을 떠냐고요? 따로 국밥하지 않는 남편을 어찌 믿습니까? 이 정도면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거라 생각되었고 만일을 대비해야죠. 이미 실망한 남편 붙잡고 아웅다웅하기 싫었습니다. 남편 밥 안 차려주고 애들 먹을 것만 챙겨도 엄청 소홀하더군요. 남편을 포기하니 참 마음도 편안해졌어요. 지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회사 근무 중에 어느 날 지방에 사는 시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랑 통화했는데 기운이 없어 보인다고 한번 내다봐 달라네요. 그래서 지금 바쁘니 퇴근해도 내다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빠한테 전화하라고 하고 끊었네요. 그리고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가든 말든 신경 안 썼어요. 각자 자기 부모 알아서 챙기자고 한 사람이니 알아서 했겠죠. 그런데 뇌경색으로 쓰러졌나 봅니다. 남편이 저한테 전화해서 당장 병원에 오라네요. 그래서 제가 내가 왜 가니? 너 참 웃기다. 내 부모가 아니고 네 부모잖아 했어요. 아니, 지 부모가 쓰러졌으면 아들인 지가 회사에서 뛰어가면 될 일을 어이없게도 저보고 회사에서 일하다 말고 저보고 가라네요. 각자 자기 부모 알아서 챙기자고 한 말 벌써 잊었냐고 말해주면서 내가 네 부모 쓰러진 걸 왜 너는 안 가면서 나보고 가라고 하니? 하면서 알아서 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남편만 아니었으면 시어머니한테 당장 달려갔을 겁니다만 시어머니가 운이 좀 안 좋으셨던 거죠. 남편은 지금 회사에서 당장 갈 수 없으니
병원에 가봐달라고 부탁했지만 네가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하며 전화 끊었습니다. 못된 자식 아닙니까? 일이 무엇이 중하다고 지 엄마가 쓰러졌다는데 병원에 못 달려간답니까? 그게 저 믿고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신우이도 굳이 올케가 회사 근무 중인 거 알면서도 지 오빠한테 먼저 전하지 않고 올케한테 하는 것도 얄밉네요. 자기네들 필요할 때만 써먹고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버리는 개자식이 이놈의 남편 새끼입니다. 바로 한 달 전에 친정엄마 생일 자리에 지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가기 싫어서 나한테 각자 자기 부모 알아서 챙기자고 하면서 따로 국밥 외쳤던 놈이 아쉬운 처지가 되니까 벌써 잊어버린 것 같아요. 퇴근 후에도 전 바로 집으로 와서 평상시 생활했고요. 남편은 병원에 있는지 어쩐지 안 오더라고요. 전 가지 않았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2년 전 저희 친정엄마 갑상선암 수술할 때도 남편 안 왔습니다. 저도 똑같이 할 거고요. 시어머니한테는 안 됐지만 아들 자식 딸 자식 있으니 각자 자기 부모 챙기겠죠. 뇌경색으로 입원한 시어머니를 남편이 자기랑 돌아가면서 연차 내고 병간호 하자고 하는데 싫다고 했더니 지방에 있는 시누이가 올라와서 병간호 하더라고요. 남편 덕분에 제가 편해졌네요. 뇌경색 후유증으로 혼자 살기 어렵다고 하던데 감히 모시고 살자는 말은 안 하네요. 무슨 궁리를 했는지 요양보호사 붙여놓고 알아서 잘 하더라고요. 시누이한테도 오빠가 따로 국밥 하자고 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 병원에 한 번을 안 내다본다고 저보고 지독한 X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는 친정엄마 병원에 있을 때 한 번이라도 와본 적 있었니? 했더니 말을 못하더군요. 너 평생 장애인 네 엄마 모시고 잘 살아라 했습니다. 그리고 집 전세기간 끝나자마자 친정언니 집 근처로 이사갔어요. 남편 짐은 시어머니가 살던 집으로 보냈습니다. 이혼 서류까지 함께 보냈습니다. 위자료로 전세금과 적금통장 포기한다는 것과 양육비 지급 조건으로 빠른 합의 이혼하자고 했고요. 남편이 그렇게 싫어하는 친정 식구들하고 매일 함께 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혼하고 개운하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이혼하자고 하고 이사도 친정언니 집 가까운 데로 가버리고 하니 당장의 뇌경색 후유증으로 장애가 있는 시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필요한데 아주 난감한 것 같았습니다. 그 문제로 시누이랑 남편이랑 다툰 모양인 듯 합니다. 어쨌거나 따로 국밥 하자던 남편 고생 좀 하겠네요. 남편이 각자 자기 부모 챙기자고 안 했으면 얼마나 저를 들들 볶았을까요? 심호 아픈 상황이지만 웃음이 나오네요. 남편아, 따로 국밥 하자고 해서 고마워. 난 우리 애들 잘 키울게. 넌 장애인 네 엄마 병수발 잘하고 평생 잘 챙겨드려라. 혹시 아니? 장애 심호 병수발 해주며 모시고 살겠다는 미친 X 나타날지? 잘 가라 남편아. 여러분 응원해주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연 제보 받습니다. 편하게 이메일로 적어 보내시면 됩니다.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많은 성원 보내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이 부끄럽고 부족한 점 많은데 조금씩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